김보엽의 더정치 1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이 4월 5일인데요. 이제 총선까지 약 일주일 정도 남았습니다. 이번 총선의 특징은 예년 선거에 비해 판세 분석이 더 어렵다는 특징이 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전체 지역구 가운데 격전지가 유난히 많아서인데요. 오늘은 특별히 유권자들의 관심이 높은 화제 지역구, 우선 수도권 중심으로 격전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총선 결과에 따라 총선 이후 구도까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노원병부터 좀 살펴보고 싶은데요. 안철수 대표가 출마한 곳이죠. 이제 여론조사 수치를 가지고 언론에서 보도를 많이 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한 가지 좀 주의하셔야 될 점이 여론조사가 여러 가지 기술적인 이유로 또 그 응답자들의 어떤 정서적인 이유로 정확도가 좀 상당히 떨어지는, 오히려 갈수록 떨어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응답률을 보면 아주 지나치게 너무 낮게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흐름을 살피는데 참고만 하셔야지 그 숫자 자체를 믿으시면 안 되고요. 특히 한 10%포인트 정도는 이제 오차 범위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언론에서 보도하는 여론조사 수치를 좀 너무 지나치게 신뢰하지 않으시는 것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기자들이 물론 그 취재를 하고요. 여론조사 수치 참고도 하고 하지만 상당히 좀 주관적인 부정확한 판단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많이 믿어주시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을 꼭 좀 저희 얘기도 그냥 참고만 하시라. 예, 그렇습니다. 흐름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양당의 그 선거 참모들, 전략 참모들 한테 들은 얘기를 좀 종합해서 전해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일단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이분은 제가 보기에는 우리나라 유권자들이 대선 후보를 한 사람들은 대체로 그래도 좀 붙여주는 그런 관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승산이 좀 꽤 높다 이렇게 보는 것이 상식적일 것 같고요. 과거에 1999년이죠. 송파에서 이회창 그 당시 그 총재가 재선거에 나와서 당선이 됐고요. 대선 후보로 나왔던 이인재 의원이 논산에서 계속 당선되는 것도 이제 그런 효과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이번에 전주에서도 정동영 전 대선 후보가 꽤 그 선전을 하고 있죠. 그래서 어쨌든 그 지역의 유권자들은 우리 동네에서 유명한 사람이 나왔다. 그러면 좀 일단 찍어주는 그런 경향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공천파동 후유증으로 조금 더 덕을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당과 후보 둘 다 조금 상승세를 타고 있는 게 아닌가로 좀 보여지고, 그건 아무래도 새누리당의 이른바 옥새파동 이후에 새누리당의 중도층이라 할까요? 이런 부분이 떨어져 나가고, 또 더민주에서는 이제 김종인 대표의 비례파동 이후로 호남의 민심이 조금 더 더민주에 불리해지면서 국민의당인 안철수 쪽으로 좀 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부분을 또 보셔야 될 겁니다. 새누리당의 이제 전통적인 당원들 중에 무조건 1번을 찍는 당원들도 있지만 꽤 그 전략적 선택을 하는 그런 유권자들도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럼요. 어차피 이 지역에서 이준석 후보가 당선이 되기 어렵다고 판단이 되면 앞으로 그 야권의 분열을 위해서 안철수 의원을 당선시키는 것이 낫겠다 이렇게 이른바 전략투표를 하는 사람이 있다고 그래요. 물론 저도 직접 만나본 적은 없습니다만 그 지역에 다녀온 참모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있고요. 물론 그 영향력이 얼마나 될지는 뭐 알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더민주 쪽의 열혈 지지자들은 오히려 또 안철수 후보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이준석에게 표를 주겠다. 내 생애 처음으로 이준석을 새누리당을 찍는 사태가 올 수도 있겠다. 이렇게 말하는 또 유권자들도 있습니다. 많지는 않겠지만. 황창화 후보의 당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 그렇죠. 나는 차라리 이준석 후보를 찍겠다. 그런 유권자들도 있다. 이런 점도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무튼 이 지역에서 중요한 게 안철수 대표가 당선이 되면 아마 수도권에서 유일한 당선자가 될 가능성이 높고요. 만에 하나 여기서 낙선을 하게 되면 국민의당은 수도권에서 의석을 못 낼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당 차원에서도 이 지역에 상당히 좀 집중력을 발휘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안철수 후보가 실제로 바깥으로 좀 많이 돌아다니면서 지원 유세를 하나요? 아니면? 많이 합니다. 워낙 그 다른 지역에서 좀 와서 유세를 해달라 이런 부탁을 많이 하고 있고요. 사실 초반에는 자기 지역이 워낙 다급하기 때문에 지역에 매달려 있었는데요. 다른 지역, 수도권의 김영환 의원 이런 분들이 노원병에 당신이 묶여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했고 그 얘기를 받아들여서 여기저기 좀 돌아다니고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아침에 출근길에 인사를 하고 자기 지역구에서 그리고 낮에는 네. 수도권 지역으로 출장을 갔다가 네. 다시 또 저녁에 퇴근길에 자기 지역구로 돌아오는 지금 그런 동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목표를 못할 경우에 국민의당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책임을 지겠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근데 말씀하셨지만 혹시라도 당선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대선 주자로서의 가능성도 낮아지는 거고 국민의당이 교섭단체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에도 국민의당이 소멸할 가능성도 있는 거 아닙니까? 예, 물론입니다. 그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좀 낮은 편인데요. 예. 교섭단체를 잘하면 호남이 워낙 강세이기 때문에 비례대표하고 합쳐서 교섭단체를 확보할 가능성이 좀 더 높은 것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하고요. 또 안철수 의원도 당선 가능성이 좀 더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예. 그렇게 되면 정치적으로 당장 책임질 일이 있는 건 아닌데요. 문제는 전체 총선 결과 야권에서 참패하는 결과로 나타날 경우 이 분열에 대한 절반의 책임은 안철수 대표한테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런 부분 총선 이후에 안철수 의원이 야권 지형 전체 어떤 재편성을 놓고 어떤 책임을 져야 되느냐 또 어떤 역할을 하느냐 이런 것들은 좀 상당히 논쟁적인 그런 문제로 남을 가능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종로로 넘어가 볼까요? 종로 1번지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요. 여기도 대선 주자급, 거물급들의 대결 구도입니다. 예,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죠. 워낙 정치적 거물이라서 일단 여론조사에서는 앞서가는데요. 물론 더불어민주당의 이제 정세균 의원도 이제 보통 정치인은 아닙니다. 현장에서 느끼는, 악수하면서 느끼는 감은 내가 이길 것 같다. 예. 이게 이제 정세균 후보의 얘기고요. 지난 총선 때 지역구를 서울로 옮겨서 당선됐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이제 19대 종로로 옮겨서 당선이 됐고요. 네. 또 뒷심이 꽤 있는 정치인입니다. 19대에서 새누리당의 홍사덕 후보였는데요. 그때 이제 홍사덕 후보가 더 센 거 아니냐 그렇게 관측했는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그렇지 않은 걸로 네. 정세균 의원이 만만치 않은 걸로 역전승을 한 걸로 나타났고요. 그런데 이제 오세훈 후보 대학 후배죠. 이제 상당히 강적을 만났습니다. 더구나 이 오세훈 후보는 친박의 지원을 받고 있다는 그런 흔적들이 나타나고요. 여기서 당선이 되면 곧바로 친박 쪽의 어떤 대선 주자, 쉽게 얘기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밀어주는 네. 대선 예비 주자가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좀 상당히 설득력 있는 이런 관측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실제로 지역구에 이렇게 득이 될지 실이 될지 그건 좀 한번 뚜껑을 열어봐야 되겠습니다. 종로라는 지역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지원을 받고 있다. 이게 과연 현재 상황에서 오세훈 후보에게 어느 정도 득이 될지 그건 정말 뚜껑을 열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본인은 부인하더라고요. 네. 뭐 그건 그렇지 않다 그러는데 기자들이 취재한 바에 따르면 이제 그런 흔적들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네. 마포 쪽으로 좀 넘어가 볼까요? 마찬가지로 꽤 언론의 주목을 받았던 지역인데요. 대법관 출신의 안대희 후보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것 같죠? 예, 그 강승규 전 네. 국회의원이 무소속으로 나오는 바람에 여당 표가 갈리는 측면이 있고요. 새누리당에서 이제 전략 공천을 했는데 안대희 후보에 대해서 지역 유권자들의 민심이 좀 싸늘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직 대법관이 국회의원에 출마한 게 거의 이번이 처음이 아닌가 싶은데 아무튼 당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높지 않고요. 이렇게 되면 새누리당의 전략 공천을 받은 후보가 이제 패배하고 특히 박근혜 대통령이 국무총리를 시키려고 했던 그런 사람이 이제 여기서 떨어진다. 이렇게 되면 박근혜 대통령과 현재 여권에 상당히 좀 타격이 올 가능성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쪽에서는 지금 현재 더민주의 노웅래 후보가 여론조사 수치상으로는 좀 앞서 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예, 현역 의원으로서 이제 프리미엄을 가지고 있다고 봐야 되고요. 노웅래 의원이 이번에 당선이 되면 이제 3선이 되는데요. 네. 과거에 노승환 의원이라고 이제 선친이시죠. 돌아가셨으니까. 그분이 마포에서 국회의원을 여러 번 하고 국회 부의장까지 하셨던 분이고요. 구청장도 하지 않으셨나요? 예, 국회 부의장 출신이 구청장을 했다 해서 언론의 미담으로 소개됐던 큰 정치인이 우리 고향 발전을 위해서 구청장을 맡았다. 지금은 이제 구청장의 어떤 비중이 많이 높아졌기 때문에 국회의원하고 이제 비슷하게 돼 있습니다만 과거에는 구청장은 국회의원들이 공천을 주는 이런 자리로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몸을 낮춰서 지역 발전을 위해서 헌신했다 이렇게 미담 기사로 정치면에 소개되고 있던 그런 분인데요. 그런 것들을 지금 노웅래 의원이 그 덕을 좀 상당히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마포 지역은 특히 이 토백이들이 생각보다 좀 꽤 있는 영향력이 있는 그런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에 비하면 안대희 후보는 대법관 출신이라는 화려한 경력에도 불구하고 좀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데 이분이 아마 대학 3학년 때부터 시험에 합격해서 지금까지 남들에게 한 번도 머리를 숙여본 적이 없는 분인데 이번에 처음으로 동네 구석구석을 다니면서 어색한 모습을 연출하고 있어서 그러니까요. 네, 이전부터 알고 있던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좀 민망한 구석이 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여기 정류장에서 만났는데요. 좀 뻘쭘하게 뒷짐지고 서 있던데요. 보통 선거 때는 후보들이 폴더형 인사하잖아요. 이렇게 90도 숙여서. 그게 잘 안 되는 거겠죠. 예. 오늘 그 판사 출신 변호사 나이가 많으신 분한테 전직 대법관이 국회의원에 출마한 적이 있느냐. 그랬더니 이분이 굉장히 곤혹스러운 표정을 지으면서 왜 그런 질문을 하시는지는 알겠는데요. 안대희 대법관은 원래 검사를 하시던 분입니다. 우리 판사 출신들은 특히 대법관까지 하면 국회의원에 도전하지 않는 게 저희 문화로 돼 있습니다. 이런 답변을 하더라고요. 예전에 있었죠. 김종인 대표 할아버지인 가인 김병로가 대법원장까지 하고 나서 순창에서 출마를 했었죠. 그분이 이제 제가 알기로는 이제 창당을 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네. 그리고 출마를 해서 했는데 선거운동을 안 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고 당선이 됐나요? 아니요, 떨어졌죠. 네, 당을 새로 만들었고요. 그 당시에 이제 그 야당을 새로 만들어 놓는 것이 좋겠다. 이런 명분을 가지고 이제 당을 창당했던 그런 적은 있죠. 이회창의 경우는 어떤가요? 대쪽 판사, 대법관 출신. 예. 물론 뭐 그런 경우는 있죠. 근데 그분은 국회의원이 되기 전에 대법원장을 한 다음에 이제 감사원장을 했고요. 또 국무총리를 했고, 여러 단계를 거쳐서 명분을 잃지 않으면서 정계로 진입했던 경우라고 봐야죠. 이번 안대희 후보하고 좀 경우가 다른 것 같습니다. 안대희 후보는 특히 여기서 마포갑에서 국회의원에 당선이 되면 아마 그 성격상 곧장 대선 후보로 나설 가능성이 높다. 아, 그런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 법조인들이 다 하는 얘기죠. 안대희의 꿈은 대통령이다. 이번 총선이 대선 1년 전에 있다 보니까 총선 결과에 따라서 대선 구도가 출렁일 수 있겠군요. 야심들이 그만큼 있는 후보들이 여러 명 출마했다는 얘기죠. 관악을은 어떤가요? 정태호 후보, 오신환 후보 이렇게 있죠. 오신환 후보가 지난번에 그 야권 분열로 인해서 당선됐던 정동영 의원 그리고 정태호 둘이 분열되면서 오신환 후보가 어부지리를 얻었죠. 이번에도 지금 정태호 후보와 국민의당의 이행자 후보인가요? 시의원을 했던 분인데 천정배 의원 계보라고 할 수 있죠. 그렇게 지금 붙어서 오신환 후보에게 다시 한번 또 어부지리를 안기는 게 아닌가. 야당 입장에서는 지금 뭐 그렇게 예측이 가능하기도 하겠습니다. 강서갑도 마찬가지로 야당 후보들이 꽤 많아요. 네, 어떻게 보면 일여다야. 다야도 어떻게 구성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가장 야권이 좀 분열되어 있는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여당으로는 구상찬 전 의원이죠. 박근혜 의원 시절부터 그 보좌를 했던 원조 친박이라고 할 수 있는 분인데 구상찬 전 의원을 상대로 더민주에서는 금태섭, 국민의당에서는 김영근 그리고 현 의원인 신기남 의원이 민주당 원외 민주당이죠. 그런데 본인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이제 원내가 됐지만 신기남 의원 같은 경우에 지금 아들 로스쿨 문제로 인해서 징계를 받고 탈당을 해서 민주당으로 갔는데 그런 일이 벌어지기 전까지만 해도 굉장히 자신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신기남 의원이 했던 이야기가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기 구상찬이 나를 도와주고 있어. 원조 친박인 구상찬이 있으니 새누리당에 강자가 있어도 구상찬 때문에 여기를 못 와. 그래서 그게 오히려 나한테는 도움이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제 본인이 당의 징계를 받으면서 명예회복 차원에서 지금 뛰어들었는데 이러면서 지금 야권이 좀 상당히 어지러운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현역 의원 치고 별로 지금 현재 여론조사 상으로는 그닥 두드러지지는 못하고 있죠. 오히려 그렇습니다. 워낙 이제 여러 번 했고요. 그래서 피로감 같은 게 좀 있다고 봐야 됩니다. 여기는 양강구도인가요? 삼강구도인가요? 일여다야, 일강다약 이런 구도라고 봐야 되고요. 신기남 의원은 참 억울하긴 할 겁니다. 나중에 다 이제 소명이 다 됐고요.
그런데 사실은 정당의 공천이라는 거는 법률적으로 하는 거는 아닙니다. 본인이 좀 억울하더라도 당 대표를 지낸 사람으로서 이렇게 탈당을 해서 무소속 또 다른 정당으로 당정을 옮겨가면서까지 출마를 하는 게 과연 옳으냐 이런 부분에 대한 판단을 유권자들이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매우 억울하더라도 이번에는 승복하고 뭐 불출마를 했으면 어떨까 이런 아쉬움 같은 것이 좀 있습니다. 서울의 마지막 지역으로 용산을 한번 살펴볼게요. 새누리당에 탈당해서 더민주로 이적을 한 진영 후보의 당선 가능성은 어떨까요? 진영 의원 같은 경우에는 박근혜 대표 시절에 그 첫 비서실장 출신이기 그랬었죠. 때문에 원조 친박인데 보건복지부 장관 시절에 기초연금 문제 때문에 네.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 팽당한 거죠. 그 이후로 사실 진영 의원은 숨도 안 쉬고 살았다 그래요. 네. 박근혜 대통령 성격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상대로 황춘자 새누리당 후보가 지금 나왔는데 이분은 이제 군 출신입니다. 예. 군 출신의 그 후보인데 지금 여론조사가 나온 걸 보면 서로 지금 오락가락합니다.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않은 분이지만 분임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당에 힘을 얻어서 네, 그렇죠. 그만큼 이 지역이 여당세가 강한 곳이다라고 네. 해야 되겠습니다. 장관을 네. 했던 사람이 자기가 같이 일했던 대통령 임기 중에 야당으로 당적을 아예 옮겨서 선거에 출마하는 경우 아주 뭐 드문 거의 네. 뭐 보기 어려운 이런 장면인데요. 그만큼 이제 그 박근혜 대통령, 박근혜 정부의 어떤 독선과 전횡을 이제 우리 국민들이 용인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한 판단 용산 선거를 통해서 좀 엿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다만 진영이라는 분이 과연 어쨌든 장관을 지낸 사람으로서 당적까지 바꿔가면서 출마를 하는 것이 옳았느냐 예. 이런 부분에 대한 거부감 같은 것들이 유권자들한테 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진영 후보가 선거운동을 하는데 혼자 다니면서 이제 그 과거에 자기를 1번을 찍었던 유권자들이 아니 왜 옮기셨어요? 그러면 무조건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사과를 하고 다닌다고 그래요. 예. 그렇게 이제 진솔하게 잘못했다고 하고 그러나 제가 열심히 일을 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낮은 자세로 지금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얼마나 먹힐 수 있을지 뭐 이런 걸 보는 것도 중요한 관점인 것 같습니다. 인천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계양을부터 살펴볼까요? 예, 계양을에는 그 새누리당의 윤영선, 또 더불어민주당의 송영길, 국민의당의 최원식 이렇게 세 분이 출마했는데요. 네. 여기서 이제 송영길 전 인천시장이 상당히 좀 강세를 보이고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참 궁금한 게 최원식 의원이 사실 더불어민주당 안에서도 꽤 그 젊고 뭐 유능하고 평판도 좋은 법조인 출신이죠. 그렇습니다. 그런 예. 정치인이었는데 상당히 일찌감치 이제 국민의당으로 옮겼어요. 그래서 이제 왜 그랬는가? 이제 더불어민주당 안에서도 여러 가지 설명을 내놓고 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최원식 의원이 2012년 대통령 선거 때 그 손학규 후보의 1급 참모를 했었습니다. 예. 그 당시에 이제 문재인 후보와 그 주변 참모들하고 이제 어떤 갈등이 있었던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걸 결국 극복하지 못하고 당내에서 계속 비주류로 머물다가 예. 선도 탈당을 하는 이런 장면이 벌어졌는데요. 사실은 최원식 의원이 탈당을 하지 않았으면 송영길 전 시장이 여기에 출마할 수가 없는 그런 구도였습니다. 둘이 이제 친구라고 할 수도 있고 예.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강하게 부딪힌 라이벌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송영길 의원이 거의 말을 서로 놓는 사이라 그래요. 예. 그런데 야 네가 탈당하면 내가 그리로 간다. 그러니까 탈당하지 마라. 예.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도 그래서 최원식 의원이 상당히 좀 늦게까지 좀 고민을 했었죠. 그랬다가 결국 이제 탈당을 했는데 아까 성 기자님 말씀하셨던 대로 손학규 후보 대선 후보 시절에 그 경선에서 받은 어떤 심적인 충격이랄까요? 그때 가장 강경한 입장이었었어요. 최원식 의원이. 그리고 이번에 그 비주류 모임에서도 비주류 의원들이 여러 분이 계시지만 그 중에서도 최원식, 문병호 이런 두 의원이 지금 국민의당에 있는 의원들이 비주류 내에서 가장 강성파로
평가할 수 있는 거죠. 양자 중에 2명 중에 당선자가 나올 가능성이 있나요? 아니면 새누리당이 어부지리할 가능성이 있나요? 새누리당 어부지리 가능성은 높지 예. 않다고 하고요. 현재로서는 송영길 예. 후보가 좀 상당히 많이 앞서가고 있는 여론조사상 그렇게 나타나고 예. 있습니다. 이 지역이 원래 워낙 야당이 이제 유리한 지역이고요. 예. 송영길 후보가 여기서 16대, 17대, 18대 3번을 당선을 했습니다. 원래 계양 하나였는데 나중에 계양 가불로 바뀌었고요. 예. 지금 이제 계양을로 돼 있죠. 그러니까 송영길 후보가 여기서 당선이 되면 이 지역에서만 4선을 하게 됩니다. 인천에서 또 관심 지역구는 그 욕설 파문으로 새누리당에서 파문 당했으면서도 진박이라서 박근혜 대통령의 존형을 쓸 수 있는 윤상현 후보. 이쪽은 어떨까요? 네, 이 인천 나물의 최대 관심사는 윤상현 의원이 살아 돌아올 수 있느냐 예. 이건데 현재까지는 가능성이 좀 매우 높아 보입니다. 예. 네. 지금 윤상현 의원이 공천에서 배제되고 나서 지금 김정심 인천시당 여성위원장인데 예. 이분이 이제 공천을 받아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분이 이 지역에 공을 들였던 분이 아니라 옆에 계양갑에 그 공천을 신청했다가 예. 거기에서 떨어지고 안 됐던 나서 분이군요. 옆으로 이제 긴급하게 투입된 예. 그런 경우죠. 그래서 김정심 후보 준비가 좀 늦었던 데다가 예. 그리고 이쪽 캠프에서는 지금 중앙당에서 우리를 지원하지 않는다. 이런 지금 불만의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그만큼 이제 어떻게 보면 윤상현 의원이 공천에서 배제되긴 했지만 그 당의 어떤 주인 예. 이런 게 아직 있다고 봐야겠죠. 그래서 중앙당 차원에서 윤상현 의원을 직접 돕지는 못하겠지만 예. 최소한 떨어뜨리기 위해서 지금 공천받은 후보를 지원하는 그런 모습은 좀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예. 정의당 대표로 이번에 당선될 경우에는 진보정당 역사상 첫 3선이 되는 분 심상정 후보 지역구 고양 덕양갑 살펴볼까요? 예, 그 손범규 새누리당 후보 나왔고요. 더불어민주당에서 박준 예. 이렇게 나왔고요. 또 노동당의 신지혜 후보 예. 이렇게 해서 이제 4파전으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뭐 간단히 얘기해서 야권 분열로 손범규 후보가 어부지리로 당선이 되느냐 아니면 야권 지지자들이 몰아주어서 심상정 후보가 당선이 되느냐. 이 심상정 후보가 나온 정의당의 대표가 나온 지역인데 네. 이 부분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그 야권 연대를 위해서 국민의당에 대해서는 야권 연대를 하지 않는다고 비판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정의당을 대하는 태도에서는 정말 상당한 갑질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지역 끝까지 남겨두고 있다가 갑자기 박준 후보 공천을 해버렸죠. 네. 그로 인해서 한 번 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 단일화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후보의 뜻을 존중해줘야 되기 때문에 처음에 박준 후보를 공천할 때는 정장선 단장이 그런 약속을 받았다 그래요. 심상정 후보와 단일화 여지가 남아 있으니 단일화를 하겠다고 약속을 해라. 그래서 박준 후보가 약속을 했다고 해요. 네. 그런데 실제로 이제 단일화 국면이 들어서니까 박준 후보가 일체 연락을 끊어버리고 지금 명함에도 네. 끝까지 가겠습니다라는 명함을 가지고 지금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런 점에서 보면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전략이 없는 건지 아니면 무성의한 건지 갑질을 하는 건지 대단히 좀 잘못되고 있다 이런 박준 후보는 그렇게 이해하지 않을까요? 나로 단일화. 지난번 총선 때 내가 양보해서 단일화 됐으니까 이번에는 심상정 후보가 양보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을 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그 지역 유권자들의 지지도, 예. 여론조사 이런 내용을 보면 상당히 차이가 나죠. 오늘 한겨레가 르포를 했던 곳인데요. 박근혜 입과 문재인의 영입 1호 대결이라고 소개를 했어요. 표창원, 이상일 후보가 경쟁하는 곳이지요. 네. 이상일 현 의원이죠. 네. 비례대표 중앙일보, 의원. 네. 중앙일보 기자 출신인데 박근혜 대통령의 대변인을 했었죠. 이분이 비례인데 지난 4년 동안 이곳에서 텃밭을 갈았어요. 그래서 사실상 이 지역구 의원이다 해도 예. 과언이 아닐 정도로 공을 많이 들였고요. 인지도 면에서는 표창원 후보가 좀 앞서고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 그 여권의 지지층 예.
또 이상일 후보가 오랫동안 표밭을 갈았기 때문에 지금 여론조사는 몇 번에 걸쳐서 있었는데 표창원 후보가 좀 앞서는 걸로 나오긴 합니다만 또 어떤 여론조사는 이상일 후보가 앞서는 걸로 오차범위 내에서 네, 엎치락 하는 걸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상일 후보 얘기가 재밌던데요. 말싸움으로는 내가 표창원을 못 당하지만 지역 일은 내가 더 잘할 거다. 이런 식의 선거운동을 펼치더라고요. 이상일 의원도 굉장히 말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뭐 둘이 토론 같은 걸 하는 걸 보면 뭐 막상 막하다 만만치 않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요. 하여튼 선거 결과는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쪽은 새누리당의 분열로 결과를 점치기 힘든 곳입니다. 분당을은 어떻게 될까요? 이 분당을 같은 경우에는 그 여당 의원에게는 천당 밑에 분당이란 말이 그대로 적용이 될 수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이제 2000년에 분당 선거가 갑을 이렇게 나뉘어진 이후로 계속 여당 후보가 됐습니다. 단지 딱 한 번 2011년 그 재보궐선거 때 그때 손학규 후보가 야당 후보로 유일하게 승리를 함으로 인해서 그때 기적이 일어났다. 이른바 분당 대첩이다. 이런 평가를 받을 정도의 그런 지역인데요. 임태 의원이 이곳에 쭉 내리 3번 당선된 곳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공천이 배제가 되고 그 여당의 전하진 후보가 공천을 받아서 나왔죠. 그리고 야당에서는 김병욱 후보가 나왔는데 김병욱 후보가 지난번 2011년 재보선 때 손학규 후보에게 양보를 했던 이제 그런 젊은 후보입니다. 손학규 사람이라고 봐야죠. 그렇죠. 네. 이번에 그 손학규 전 대표가 이 김병욱 후보 지원하려고 그 지역을 방문하고 해서 언론에 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를 재개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그런 건 아니고요. 워낙 김병욱 후보를 좋아하고 또 자기 사람이라고 생각하니까 여기까지 모습을 드러냈던 것 같고요. 아직까지 판세를 봐서는 전하진 후보가 앞서고 있는 걸로 좀 나오고 임태희 후보는 좀 뒤처지는 걸로 나왔는데 저는 임태희 후보의 모습을 보면서 참 권력이 무상하다 이런 걸 좀 한번 느껴본 적이 있습니다. 3, 4년 전만 해도 비서실장을 하고 이명박 정부에서 가장 강력한 사람이었죠. 그래서 임태희 실장이 국회에 한 번씩 오거나 이러면 기자들이 우르르 몰려가서 정말 진짜 구름대처럼 몰려갔는데 얼마 전에 요즘은 임태희 후보가 자주 정론관을 찾아요. 찾아와서 이제 경선의 문제라든지 지금 한나라당, 새누리당의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끝나고 나도 기자들이 가서 추가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별로 궁금한 게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 임태희 후보 개인의 캐릭터도 좀 봐야 될 겁니다. 이분이 굉장히 온화하고 사람이 좀 성격이 좋은 그런 정치인이에요. 그래서 유권자들이 착하고 좋은 정치인을 좋아하느냐 아니면 약간 못된 것 같아도 어떤 강한 권력 의지를 가진 그런 캐릭터를 좋아하느냐. 저는 후자의 가능성이 좀 더 높다고 생각하고요. 수도권 격전 지역을 살펴봤는데요. 이게 총평이라고 할까요? 한마디씩 좀 해주실 만한 게 있을까요? 한마디로 하면 야권 분열로 새누리당이 좀 많이 유리하다. 지금 현재 판세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 실제 선거 결과도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야권의 분열로 인해서 새누리당이 얻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점을 가장 집중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 수도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122석이죠. 거의 좀 반절에 가까운 지역구로 따지면 그런 지역인데 이곳에서의 승패에 따라서 총선의 결과가 바뀌는 곳입니다. 저희가 앞에서 얘기했듯이 저희 얘기도 참고만 하시고요. 여론조사도 마찬가지로 참고만 하시고 저희가 전하는 형태로 전략가나 후보들의 얘기도 했지만 뚜껑을 열어보기 전까지는 전반적으로 예견은 하더라도 실제 결과는 되게 다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도도한 민심이 이렇게 흘러가는 거를 누가 정확하게 알 수 있을까 싶거든요. 수도권 얘기는 여기까지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는 수도권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의 격전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